고등국어, 비상, 지학사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고대의 가요 정읍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도 곧잘 나오곤 하는 작품입니다. 한번 꼼꼼하게 학습해 두면 아주 어려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수능에 출제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학습지는 설명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혹시 인쇄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냥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게요. 정읍사,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작가명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정읍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 성종 때에 와서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것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악학괴범은요, 음악 이론서나 법식 같은 것을 기록해둔 책이에요. 여기서의 악이 음악할 때 그 악이거든요. 궁중에서 연희되는 음악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담겨져 있죠. 정읍사의 경우는 고려가요들과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고려가요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고려사 악지에는 이제 이 배경설화, 정읍사의 배경설화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려사 악지에는 이 이야기가 배경설화가 같이 실려 있으면서 이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가 백제가요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백제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읍사는요, 현재 전해지는, 그래서 이런 걸 현전하는 이라고 하는데요.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이기도 합니다. 악학괴범의 노래로 남아있기 때문에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쭉 보시면 이게 이제 같이 기록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만 내용이 이제 수록된 문제집이나 교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전강, 소엽, 후강전 이런 것들이 쓰여 있고 얘가 여기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들도 붙여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노래로, 음악으로 남아있던 어떤 기록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우거나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음악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정읍사라고 하는 작품이 노래로 불렸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정말 출제자가 이 전강이니 소엽이니 하는 것과 작품을 관련지어서 묻고 싶다면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다 설명을 해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음악 시험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눈에만 슥 발라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런 것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이런 걸 작품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출제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뭐 후강전에서 후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작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배경설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가요, 고전 문학 작품들은 배경 이야기와 내용이 긴밀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거든요. 읽어볼게요.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아내가 산 위에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붙여서, 그러니까 진흙물의 더러움에 빗대서 비유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전해지기는 고개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배경설화만 읽었는데도 작품을 보지 않았는데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정읍사는 정읍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상, 즉 시장에 물건을 팔러 나간 게 지금 남편인데요.
그런 남편이 지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전전긍긍하고 기다리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글로 쓰거나 한 것은 아니고 노래로 불렸던 게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기록이 된 거지만요. 그리고 고개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하니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아내가 정말 망부석이 되어버린 건지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그만큼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가 이 작품에 담겨 있을 거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작품을 읽어보고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작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시가는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고전시가 작품을 만나게 될 텐데요. 고전시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입으로 봐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하죠? 입으로 읽으면서 봐야 어떤 말인지 더 와닿는다는 의미입니다. 표기가 좀 외계어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말들이지만 최대한 실제 육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어나가다 보면 오늘날의 한글 발음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자꾸 읽으면서 고전을 익숙하게 만나다 보면 고전문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고전문학과 친해지기 위해 제가 이제부터 읽을 건데 그때 여러분도 함께 소리내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정읍사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옷이라 어기야 어강듀리 아으 다롱들이 저제 여러신고요 어기야 증대랄 드대올시라 어기야 어강듀리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논데 점그라이시라 어기야 어강듀리 아으 다롱들이. 네, 딱 읽어보니까 무슨 마법의 주문 같은 이상한 말이 좀 반복이 되고 있죠. 어기야 어강듀리 아으 다롱들이 같은 요런 말이요. 우리 지금 이거 익숙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요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막 분석하려고 안간 힘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게 악학괴범에 실렸다고 했고 궁중에서 연희 되던 음악들이 실려있는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뭔가가 연주되고 노래로 불릴 때는 당연히 음악이 깔려야 돼요. 뒤에 배경음악 같은 거, 뭐 악기의 소리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런 악기의 소리라든지 혹은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끔씩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구절이나 음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건 오늘날의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동요를 좀 예로 들어드리자면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띠로리롱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뚱뚱뚱뚱 눈도 하면서 막 내용이 이제 흘러가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띠로리롱 뚱뚱뚱뚱 이렇게 한 거 있죠. 이게 원래는 악기로 연주되는 부분인데 이게 글로 옮겨 적을 때는 악기 소리를 어쨌든 악기 소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표현하려고 그 연주되는 부분을 그냥 어떤 음절 같은 것들로 소리랑 비슷한 것들로 살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음악성을 위해서 노래하고 연주되는 과정에서 악보의 가사를 적은 뒤 남은 자리에 이제 채워넣는 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음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여자를 쓴 거예요.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남았을 때 즐기는 것 이런 거 이제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여자를 써서 여음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 노래에서는 얼쑤, 뭐 아으 하는 뭐 그런 거 같은 흥을 좀 돋아주는 말이나 감탄사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요. 그게 다 이 여음구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얼쑤 이런 거는 흥을 돋아주는 조흥구인데요. 이런 게 다 여음구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조흥구, 감탄사 이런 것들도 다 여음구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맨 앞에 나오기도 하고요. 중간에 막 말하고 노래하다가 얼쑤 하고 또 이어져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위치에 제약이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앞에도 나왔다, 뒤에도 나왔다, 중간에도 끼어 들어갔다 하거든요.
어쨌든 이 여음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남는 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사가 적히지 않고 남는 부분에 띠로리롱 이런 거 같은 어떤 음률, 음악 같은 거 나왔던 부분은 악기의 소리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여음구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것들이 조흥구나 후렴구라는 말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시가문학, 시문학 이런 거에도 적용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잘 들어두세요. 여기서 지금 조흥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기서는 도울 조자에 일어날 흥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흔히 여기서는 이제 흥을 느낀다, 흥에 겨워 있다라고 하는 흥겨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흥을 느끼게 돕는 부분, 이거를 조흥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흥을 도둠, 흥이 일어나게끔 해줌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의 악기 소리를 흉내내면서 띠로리롱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리를 쓰면 그것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흥겹게 느껴지죠. 음악 소리니까 리듬감 띵띵띵띵 막 악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흥겹게 어깨짓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흥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념상 조흥구는 여음구에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남아있는 의미이자 흥도 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후렴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건 현대의 노래에서도 후렴구는 있거든요. 노래에서 1절이 끝나고 2절이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붙는 가사죠. 근데 우리 보통 현대에선 지금 제가 가사라고 했는데 현대의 노래에서는 절마다 맨 끝에 나오면서 일정한 가사가 반복돼요. 그래서 대부분 후렴구에는 가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대 가요나 옛날 노래에 이제 후렴구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사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청산별곡에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런 것처럼 특정한 의미는 없으면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연을 또는 절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절이 끝나면서 그냥 악기를 연주하면서 한 절 끝났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후렴구도 여음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는 없거든요. 다만 후렴구의 경우는 아무데나 쓰이지는 않고요. 한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반복되는 위치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음구는 아무데나 붙을 수 있고 조음구도 비교적 그런 편인데 후렴구는 맨 마지막에만 들어가니까 범위로 따지자면 가장 작은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범위, 여음구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제가 방금 후렴구를 설명해 드리면서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거죠. 특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흥은 돋아줘요. 막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하면서 약간 음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좀 가볍게 음악적인 악기 소리도 흉내내면서도 가벼운 말이 막 반복되면서 흥을 돋아주기 때문에 조흥구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 그 경우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의미가 있지 않은 채 이제 전개가 됐으니까 여음구이기도 한데 이 경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음구, 조흥구, 후렴구이기도 한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음구, 조흥구, 후렴구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반복이나 운율 같은 면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후렴구의 경우는 반복이 이루어지죠.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절마다 늘 들어가니까. 근데 조흥구의 경우는 아으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얄리얄리 얄랑성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되지만 반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복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음구도 마찬가지죠.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되지만 아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여음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에는 또 반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음구나 조흥구는 반복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음악성, 운율을 만들어낸다 했을 때 반복이 되면 운율이 생기지만 반복이 안 되면 운율이 안 생기죠. 그럼 이런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후렴구는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리듬감, 음악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이게 보통의 여음구, 후렴구, 조흥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예외가 있어요. 특히 현대의 노래에서는 후렴구 같은 경우에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옛 노래에서는 후렴구에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 역시 존재합니다. 후렴구에 의미가 있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모래에 밤을 심어서 그 밤이 싹을 틔워야 임과 헤어지겠다라고 얘기해요. 모래에 뭔가를 심으면 제대로 자라나지 않죠. 그리고 무쇠로 소를 만들어서 쇠로 된 풀을 그 무쇠소가 먹으면 임과 헤어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 절의 후렴구에는 이렇게 해야, 즉 모래에 밤을 심어서 그 밤이 싹을 틔워야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무쇠로 소를 만들어서 그 무쇠소가 쇠로 된 풀을 먹으면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들을 계속 반복해요. 즉 임과 헤어지겠습니다가 후렴구에는 유덕하신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하는 말로 반복이 되는데요. 그건 결국은 절대 못 헤어지지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의미, 뜻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이 경우는 특이하게 후렴구에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조흥구나 여음구에는 해당이 될까요? 내용 자체가 임과 헤어지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흥을 돋우는 느낌은 아니니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음악적 차원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음악성, 음악적인 리듬감, 운율 이런 것에서 흥이 생겨난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는 조흥구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조흥구에 의미가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건 되게 예외적인 경우라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음구로도 볼 수 있을까요? 여음구로도 사실 볼 수 있어요. 여음구는 남아도는 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문학작품을 이해해야 할 때는 남는 음, 남겨진 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작품에서 아으, 아 이런 것처럼 반복 없이 딱 한 번만 나와도 우리는 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여음구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찾아보신 사람들이 이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사전에 찾아봤을 때는 여음구를 뭐라고 하냐면요. 시가 양식에서, 그러니까 시가 양식이나 노래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시가 양식이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개념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건 저는 거의 못 보긴 했는데 시가 양식이나 노래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나 소리 이런 걸 여음구라고 사전에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교과서나 우리 문학을 해석할 때 아으나 아아를 다 여음구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복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전적으로는 이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큰 틀에서 여음구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근데 이거는 조금 아주 보편적인 부분은 아닌데 정석가의 그 부분은 여음구, 조음구로도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다가 이거 뭐야 왜 여음구랑 조음구라고 하지? 막 혼란해 막 그게 빠질까 봐 지금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조금 여러분들이 많은 개념을 지금 한꺼번에 알려드려서 또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일단 보통은 여음구, 조흥구,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는 지니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정석가 정도의 작품, 몇 개의 작품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만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알아두시고요. 보통은 이렇다
그리고 반복이나 운율 이런 면들은 이렇게 좀 후렴구 때문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럼 이제 정말 작품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경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행상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 이게 담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하 높이곰 도다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달, 요거는 표기는 희한하게 생겼지만 달이라고 하면 뭔지 알잖아요. 우리 밤에 하늘에 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실 것은 달하라는 말이 붙었어요. 하. 이 하가요, 문법 용어로는요, 높임의 혹격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선생님이 지금 적는 순간 이래서 내가 고전문학 싫어, 공부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전문학을 좀 진입장벽이 높은 갈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서. 하지만 확실하게만 익혀두면 얘네들 다 반복이 돼서 계속 다른 작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전문학 자체는 현대문학처럼 내용 자체를 굉장히 심도 있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해석만 좀 잘 되면 풀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문학 자체를 읽어내는 방식,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씩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 그거를 좀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 경우는 지금 문법 요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게 문법 요소니까 또 나올 수 있겠다. 잘 기억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내용 볼게요. 하라고 하는 것이 높임의 혹격조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혹격조사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윤정아, 철수야 할 때 부르기 위해서 윤정, 철수, 야, 야 이런 글자들을 덧붙였죠. 이런 걸 혹격조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높임의 대상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하죠? 할머니야 이렇게 하지 않죠. 할머니 하면서 혹격조사를 아예 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장님 하면서 높임의 의미를 주는 전미사 님을 써요. 님은 혹격조사는 아니고요. 전미사라고 해요. 하나의 단어를 이제 만들어주면서 뒤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높임의 대상에게만 특별히 붙여주는 이 혹격조사 하라고 하는 게 존재했던 거죠. 그럼 여기선 달이라는 대상에 높임의 혹격조사를 붙였으니까 의미상으로 보자면 달님, 달님이시여 하고 부른 게 되고요. 그렇다면 달이라는 대상, 원래 보통 높임의 대상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달이 높이 떠 계셔 막 이러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보통 높임의 대상은 아닌데 그걸 지금 높여서 부르거든요. 우리는 달이라는 존재가 이 시에서는 어떤 존재이길래 높여서 부르지? 라는 걸 궁금해하면서 달이 어떤 역할을 하거나 기능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지금 높임의 대상인 달에게만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일단 여기 쭉 보면 달님, 높이곰, 도다샤라고 했을 때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 그대로 쓴 거니까 원래는 요거예요. 높이. 그러니까 높이, 곰 하면서 곰이라는 말이 또 덧붙었는데요. 이 곰이라고 하는 것도 문법적인 요소예요. 요거는 강조전미사라고 하는데 강조의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붙는 말이 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님 높이 좀 또는 높이 도다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다샤 하면 이거는 조금 아실 것 같죠? 높이 도드시여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 샤라고 하는 데는 시가 들어가죠. 어떤 대상을 높일 때 쓰는 게 뭐뭐 하셨어요 하고 시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떠올려주면 달이라고 하는 존재를 엄청 높은 존재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높이 도드라고 부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원래부터 달은 높이 뜨죠. 그런데 여기서 높이 돋아달라 라고 부탁을 특별히 해요. 그러면 이 달이 다른 때보다 더더더 특별히 높이 떠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행을 볼게요. 어기야 머리곰 비취옷이라 라고 하죠. 여기서의 어기야는 별 뜻이 없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어기야 어강듀리 아으 다롱디리 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떤 가사 앞에 이렇게 약간의 음악에 띵띠링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어기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여음구, 조흥구, 후렴구 중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후렴구는 아니죠. 악기 소리를 흉내내면서 했으니까 흥도 돋아줄 거고 특정한 의미가 없이 남아있는 음에 갖다 붙이는 소리니까 여음구에도 해당이 될 거예요. 요거는 여음구이자 조흥구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의미 해석에는 전혀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먹이야 머리곰 비취옷이라. 머리곰 할 때 이 머리는 여러분 신체의 가장 위에 붙어 있는 그거 아니고요. 멀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건 조금 기억을 따로 해두셔야겠죠. 머리곰 하면서 여기 곰이라는 말이 또 붙었어요. 그럼 이거는 아까 강조전미사라고 말씀드렸죠. 멀리 좀 또는 멀리가 될 거예요. 멀리 비취옷이라. 달아 라고 하면서 달님을 부른 다음에 높이 돋으셔서 멀리 비취옷이라 하면 비춰주세요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의 시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비춰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말이 부탁이지 사실은 명령형의 말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높임의 대상인데 그 대상에게 감히 뭔가를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 있죠. 보통 명령은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는 이렇게 그래도 좀 최소한 뭐 동등한 사람에게 할 수 있지 높임의 대상에게는 조금 꺼려지는 거잖아요. 높임의 대상에게도 부탁한다라고 할 때 부탁도 명령의 일종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의 자리에 쓰여요. 하십시오라고 해도 높임의 대상에게 그래도 부탁하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공손한 말이 시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령의 의미가 있는 종결어미는 맞는데 조금 더 대상에게 굽신굽신 조금 더 굽신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히 내가 달님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겠냐마는 부탁드려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명령은 좀 직접적인 느낌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손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 뭐 이게 공손한 명령이야 직접 명령 아니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외우듯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돌려 표현하면서 내 마음은 이러한데 감히 부탁을 드려도 될까 하는 어떤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나는 어조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달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간절하게 비는 기원의 어조. 명령하고 싶진 않지만 뭔가를 시키니까 명령은 명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최대한 나를 낮출 수 있으면서 나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가 작아지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강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여기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달님 제발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춰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멀리라고 한다든지 높이라고 한다든지 하면서 이런 강조의 전미사를 쓸 때 생겨나는 효과는 야 멀리 좀 떠줘 아니면 높이 돋아줘 하는 것보다도 높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느낌을 좀 부여하면서 화자가 갖고 있는 소망 또는 간절함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게 해주죠. 우리 배경 이야기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달님으로 하여금 높이 돋게 해서 멀리 비춰달라고 하면서 안 돌아오는 남편에게 뭔가 진흙탕 같은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밝게 비춰주면 그 어두운 시간에 안전하게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멀리곰, 멀리 비춰달라고 할 때 그 멀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남편일 거예요. 즉 여기서는 남편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남편이 있는 곳 멀리 꼭 비춰주세요. 내 남편이 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달이라고 하는 대상은
기원 또는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대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달이 굉장히 밝으니까.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주면 그 밝음으로 하여금 내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명의 대상, 밝은 빛이 있는 그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저 멀리까지 가서 내 임을, 남편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초월적 존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의 한계를 더 넘어선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상황을 몰아내고 남편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을 없애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달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화자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달님만큼은 높이 높이 떠서 빛나고 있으니까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남편을 대신 이 달이 보고 있다는 생각. 지금 화자가 있고요. 화자가 달을 보고 있어요. 내가 남편을 볼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남편이 길 잃고 헤매고 있다면 뭔가 다른 뭐 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혀져 있을 때 달을 그럼 너무 낮게 그렸네요. 이렇게 있고 그렇다면 요것만큼은 남편을 보고 그 빛을 보내주고 남편이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볼 수는 없지만 달로 하여금 저 달도 남편을 보고 있겠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달 아래 남편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달이 남편에게 빛을 쬐어줄 수 있고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지 하면서 뭔가 저 달만큼은 나와 남편 사이에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소원을 빌었을 때 대신해서 가줄 수 있는 존재라고도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달은 화자와 남편 또는 임이라고 할게요. 임 사이의 매개물, 연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결고리.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나 많죠. 하지만 이걸 다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맥락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님에게 간절히 자신의 소망을 말하고는 어기야 어강듀리 아으 다롱드리라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나 걱정돼서 간절하게 달님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남편 있는 곳까지 비춰주세요 한 다음에 어기야 어강듀리 아으 다롱드리 하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음악으로 나중에 연이되면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음구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음구, 조흥구, 후렴구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음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악기의 소리, 음악의 악기 소리 같은 것일 때니까 흥을 돋우는 조흥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후렴구에는 해당이 될까요? 그냥 이것만 보면 정읍사 전체가 지금 한 개의 덩어리잖아요. 한 개의 절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에 반복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옆에 전강, 소엽, 과평, 금선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걸 참고했을 때 하나의 노래 덩어리, 세 개의 노래 덩어리로 불렸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전강, 이 시작되는 부분에 지금 전강 여기 있고요. 그리고 후렴구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 여기 아으 다롱디리 지금 어기야 어강듀리 아으 다롱디리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지금 소엽이라고 해서 따로 구별을 조금 지어놔요. 그리고 또다시 그 후렴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끝나고 시작되는 부분은 후강전, 또다시 내용 시작되는데 과편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용상으로 나누게 되면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세 개 덩어리로 불렸고 그 세 개 덩어리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 라고 본다면 요거는 후렴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읍사에서는요, 이 부분을 후렴구로도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눴을 때 지금 첫 번째 덩어리 부분을 같이 본 거고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때에는 시를 이제 나눌 때 네 개로 나누면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요. 세 개로 나뉘게 되면 기, 서, 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나눠서 보게 된다면 이 부분까지가 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멀리 행상 나가 있어서 오지 않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달님에게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 요게 여기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저제 녀러시는고요 라고 하는데요. 저제라고 하는 건 저자애 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극에서요. 저잣거리에 나가서 무엇을 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잣거리는 어디죠? 시장 같은 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장하면은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녀러신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녀다 하면은 뭐 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 계신가요?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처럼 이제 남편이 지금 직업이 행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자에 가서 물건을 팔 텐데 지금처럼 마트나 시장으로 출근해서 물건을 팔고 하면 저녁이 되면 집으로 그날 퇴근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며칠 동안을 시장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뭐 몇 일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며칠 동안 물건을 팔고 그런 다음에 다시 며칠이 지나고 돌아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남편의 걷는 속도도 중요하고 걷다가 너무 지치거나 힘들면 쉬었다 오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사실 잘 몰라요. 남편이 꽤 오랫동안 안 왔다. 보통 이맘때쯤은 왔었는데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겠죠.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니까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남편한테 시장에 가 계신가요? 하고 묻는 것. 아직도 시장에 계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방을 모르니까 지금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에 가 계신가요? 하고 묻고 가 계신가요? 이렇게 묻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기야 즈은데를 디디올시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기야는 아까 음악적 차원에서 들어간 여음구, 조음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즈은데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즈은데도 굉장히 이 정읍사가 출제가 되는 경우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단어의 의미, 시어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즈은데는 지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척질척한 곳,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진창이 되어버리는 흙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배경설화에서 막 진흙탕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떠올려 주시면 돼요. 뭔가 위험이 닥친 것을 이렇게 비유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간적 배경으로는 달이 떠 있는 밤이고 남편이 걱정되는 화자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오는 길에 혹은 행상 다니는 길에 질척질척 진 곳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진창을 진흙물을 좀 밟았다고 해서 사실 큰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딘가를 다닐 때 신발이고 길이고 어쨌든 진흙탕을 밟게 되면 다 지저분하게 되어버릴 텐데 그렇게 본다면 이 진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편이 다니는 길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 더럽게 만들고 뭔가 순탄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 그래서 행상의 과정 전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위험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걸로 봐도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남편에게 위험할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진대, 진대가 될 수 있겠죠. 위험한 곳 이런 걸 모두 다 진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남편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위험한 일들, 이런 걸 다 진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대를 드데오이시라. 드데다라고 하는 것은 디디다. 발로 디디고 걷고 뭐 하는 거죠. 디디다라는 것의 옛말인데요. 그리고 종결 어미로 사용된 이 리을시라, 뭐뭐할 시라 라고 하는 것, 요것을 이제 조금 잘 살피고 의미를 보면 되는데요. 이 리을시라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까봐 두렵다, 걱정된다 라는 의미예요. 뭐뭐 할까봐 두렵다 라는 의미를 가진 종결어미, 어떤 말을 끝내줄 때 들어가는 것이 종결어미죠. 그러니까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뭐뭐 할까봐 두렵다라고 있고요. 그럼 그 의미를 살려서 읽어본다면 진 곳을 디딜까봐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진 곳을 밟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지금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는 정서가 이 종결어미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뭔가 위험한 데 가고 있으면 아이고 뭐 할라 하면서 막 이렇게 경계하듯이 걱정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요거랑 비슷한 말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의 어조를 생각할 때요, 지금 남편에 대해서도 저자에 가 계신가요? 진 곳을 디디실까봐 걱정되옵니다 하는 식의 말투를 사용하면서 남편이 오기만을 그저 걱정하고 남편에게 막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무사를 기원하는 그 모습이 좀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지죠. 남편이 무언가를 할 때 부디 안 좋은 일이 없기를 뒤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 여인의 모습이 이 옛 작품에서도 드러난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순종적이고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 동동거리고 걱정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저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순종적인 여인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요, 고려가요의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의 화자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가시리의 화자와 조금 비슷하죠. 가시리에서 보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하고 주어진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 진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면 해석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요, 이 진대를 이제 남편이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제 걱정의 끝에 의심도 하는 거예요. 아, 혹시 다른 여자 만나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오지 않는 건가? 하고 생각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 진대를 뭐라고도 해석하냐면요, 남편을 유혹하는 다른 존재, 다른 여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여성 또는 남편을 유혹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라고 보면 사실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뭐 도박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가능하긴 한데요. 이제 다른 여성으로 의심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면 좀 질투하는 여인의 모습도 보여요. 질투하는 여인이라고 했을 때 고전 문학에서 아주 잘 다뤄지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아니면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고 공부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서경별곡의 화자랑 비슷하거든요.
이 서경별곡에서는 이미 강을 건너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이미 강을 건너고 나면 건너편 꽃을 꺾어버릴 텐데 라고 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사공도 막 저주했다가 막 뭐 야단쳤다가 막 이러면서 다른 여자를 만날 거라는 그 의심과 질투를 막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화자랑 또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작품과 엮어져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가실이나 서경별곡은 워낙에 잘 많이 다루어지는 작품이니까 나 이 작품 잘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 봤고요. 어기야 어강듀리, 이거는 그냥 반복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건데요.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두 번째 단락까지 내용을 정리할게요. 아까 총 3개로 나눌 때는 기, 서, 결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긴 남편이 증대를 디딜까봐 걱정된다가 주된 내용이었죠. 그 남편이 위험에 빠질까봐,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봤을 때요. 증대는 화자의 남편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기 부분에서 달님에게 높이 높이 떠서 멀리 멀리 비춰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디에는 빠지지 않도록, 이 증대에는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높이 높이 떠서 밝으면 여기가 진흙탕인지 아닌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달은 굉장히 밝은 거라면 증대는 어두웠을 때 보지 못하고 빠지기 쉬운 어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느낌의 시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립적인 시어로서 잘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달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증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얘네는 굉장히 상반된 속성을 가진 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대립되는, 뭐 대조라고도 할 수 있죠. 대조되는 시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달의 경우는 아까 광명의 대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밝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나 남편의 삶을 밝혀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어떻게 지킨다는 거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무사하면 화자의 삶도 무사하고 무탈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멀쩡하게 잘 돌아와야 우리의 가정도 지켜지고 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증대 같은 경우에는요.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어둡고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고 어두웠을 때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거니까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빠지게 되면 실제로 막 못 돌아오시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다른 여자와 뭐 사랑에 빠져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화자와 남편의 삶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와 남편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관계가 분명하죠. 남편이 위험에 빠지면 남편의 삶도 위협받지만 화자의 삶도 위협받고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내려고 한 어떤 정서나 내용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서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에 해당이 되고요. 남편이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이다 놓고시라. 이 부분은요.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오십시오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해석이 되는 내용을 먼저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오십시오. 아까 시라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공손한 명령 요거 사용한 게 이 부분에도 지금 반복해서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에는 시라라고 하는 그 공손한 명령 앞부분에서는 이제 달림이라는 천지신명과 같은 존재에게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빛이 오시라 라고 하면서 달에게 얘기했다면 이번엔 이 공손한 명령이 누구를 향한 걸까요? 어느 곳에든 다 놓고 오십시오. 놓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존재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손한 명령을 지금 남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 다 놓고 오라고 말하죠. 일단은 이 놓고 와야 되는 물건은 뭐겠어요? 짐이겠죠. 행상 나가면서 이런저런 짐 바리바리 다 들고 갔을 텐데 다 못 팔았든 뭐 했든 이 험난한 길 괜히 진대 빠지지 말고 짐을 버리고 와도 좋으니까 당신만은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하는 맥락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다 짐을 또는 뭐 짐을 다 놓고 오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밤이 깊고 진 곳이 있어서 힘들다면 안전하게만 돌아오라 라는 얘기일 거고요. 또는 짐을 놓고 오거나 또는 다른 여인 만나지 말고 다른 여인 다 두고 오세요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고 오더라도 입만큼은 무사히 돌아오길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행을 보면 어기야 내 가논데 점그라이시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익숙한 거 또 나왔죠? 리을시라 뭐뭐 할까봐 걱정된다 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물까봐 걱정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저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물까봐 두렵다, 걱정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저문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달이 저물다 라고 본다면 그냥 어둠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두워진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인생이 저문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삶의 위기나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오는 것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저물다 첫 번째 그냥 단순히 달까지 져서 오기 어려우면 어떡하지 하는 어둠을 의미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나의 인생길 또는 뭐 남편과 나의 인생길 하면 삶의 위기 또는 부정적 상황 요게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어기야 내 가논데 내가 가는 곳 저물까봐 걱정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네 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좀 다양하거든요. 여러분이 봤을 때 뭘 다양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의미 맥락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해요. 여기 좀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내라고 하는 거 그냥 진짜 1차적으로 화자 자신이라고 본다면 내가 가는 데가 저물까봐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도 그러면 뭔가 어디를 갈 건가? 그럼 이 맥락상 본다면 화자가 가는 것은 마중길이겠죠. 이미 안 와? 그럼 내가 대신 나가서 한번 볼까? 라고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는 내가 가는 인생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길은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 관련해서 문학에선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화자의 인생 가는 곳이 저물어버릴까봐 걱정된다. 임께서 무사히 오지 않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이제 나는 곧 임이요, 임은 나고, 부부는 일심동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의 내 가는 길 할 때 내는 임이라고도 남편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을 가리키는 경우에는요. 임의 남편의 행상길이 저물어버리고 위험해질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맥락상으로는 화자가 임을 간절히 기다리고 서로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명만 잘못돼도 다른 한 명의 삶이 고단해질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여기서의 내는 화자와 남편 모두 다 포함한 것,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임 가는 길이라고 하면 이거는 행산길이 될 거고요. 임께서 가시는 행산길 또는 임의 뭐 인생까지도 보겠지만 보통은 이제 행산길 이렇게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을 포함한 나까지도 생각했을 때 화자와 임, 이 모두를 포함해서 내라고, 내가 가는 길 할 때 그 내를 이걸로 해석하기도 해요. 부부가 가는 곳, 부부의 삶, 부부의 인생, 이게 저물어 버릴까봐 걱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인생, 이것이 저물어 버릴까봐 걱정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도 다 가능할 것 같기는 하죠. 좀 지금 필기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또 의미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조금 더 반복해서 봐주세요. 어쨌든 즉 여기서 어느이다 놓고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가는데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 걱정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까봐 몹시 걱정이 되니까 지금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당신만이라도 무사히 돌아오세요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딱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결 단계에서 할 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편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염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편의 무사귀환, 무사하게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됐고요. 이것 자체를 주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제를 정리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요, 시 자체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는데요. 고대 가요인 정읍사를 시조의 기원으로 보는 관점도 있어서 그 관점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시를 한번 쭉 봐주시면 왜 시조의 기원이라고 보는지를 알려면 시 전체를 조금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에 한번 밑줄들을 쳐볼게요. 형광펜칠을 한번 해볼게요. 여음구를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딱 기, 서, 결, 단락별로 얼만큼씩이에요. 이렇게 짧게 짧게 2개씩 존재하죠. 이렇게 이 부분들만 싹 남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짜잔 하고 옮겨주면 이렇게 돼요. 여음구 다 제외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형태 자체가 시조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죠.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3개의 장이 있죠. 그리고 시조는 한 장이 4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오시라, 저제, 녀러신고요, 증대라이, 드데오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점그라이시라. 물론 정형적인 시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뭐 종장에서 처음 시작을 3음보로 시작한다든지 하는 것을 뭐 엄밀하게 지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시조의 형태와 매우 닮아 있어요. 우리 보통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데 그 6구 같은 경우에도 한 개의 구가 이제 보통은 2개의 음보로 묶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라와 높이곰 도다샤가 하나의 이제 음보로 묶이겠죠. 읽을 때는 높이 돋으셔서 하고 의미가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이런 3장 6구의 형태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기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음구를 싹 빼버리면 시조의 3장 6구의 형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조의 기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형태를 확인하면서 시조의 기원이 되는 모습까지 봤고요. 작품 자체가 길진 않았는데 또 수업이 너무 길었죠.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아마 정읍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 그리고 여음구, 조흥구, 후렴구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진짜 수고가 많았고요. 수업을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공부하고 지금 다 이해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정읍사사 본문만 있는 필기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본문만 되어 있는 걸 하나 쭉 뽑아서 보시거나 그 깨끗한 내용에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환기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너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하면 이해가 좀 덜 됐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수업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